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부 봉효정입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17일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야가 서로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내년 총선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7 전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키워드 뉴스 키워드로 풀다에서는 호남권이 아닌 독자 권역으로서 전북 목찾기의 성과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심층K에서는 최근 환경성 논란을 빚고 있는 목재 화력발전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어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자금도 공급해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고 내수도 살려서 2.4% 성장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40대 일자리 등 세부 대책도 차례로 내놨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는 물론 2.3%를 예상한 한국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세계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등 대외 여건이 나아지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2.4%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5조 원 추가로 발굴해 25조 원 수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을 합해 모두 100조 원이 투자되도록 하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에 금융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4%나 감소했던 건설 투자를 살리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SOC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3조 5천억 원 늘어난 23조 2천억 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소비 활성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국내 여행 숙박비로 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일정한 품목을 사면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혁신 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5G와 결합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도 집중 육성합니다. 바이오 헬스 등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의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민, 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 정책도 지속됩니다.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감소한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1인 가구 종합 지원 대책 등 세부 대책들은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발표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당장 본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측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결사 저지 뜻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오늘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들의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시다.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4+1 협의체의 소수 야당의 석패의제 도입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를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나흘째 규탄 대회를 열고 강경투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는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순서를 바꿔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했고 통과되면 비례정당을 별도로 두겠다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증스러운 개혁 파리를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법을 둘러싼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더 첨예하게 얽히면서 올해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 입성했던 전북 출신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직함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치열한 당내 경선부터 거쳐야 하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어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총선에서 군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직함 하나로 평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마지막에 가졌던 명함이 대변인이지만 하루 앞서 군산 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영대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청와대 행정관까지 국정의 제1선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정부 들어 청와대에 몸담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김구 사회비서관, 이원택 전 행정관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 전 수석을 빼면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초들입니다. 인지도만으로 승부할 수 없는 당내 경선에서 먼저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 정말 짧은 기간 있다가 직함 명함 하나 달고 나오는 이런 거 가지고는 능력을 검증받았다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청와대 간판이 정계복귀나 당선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지 능력 채우기에 그칠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음주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전주 도심 거리에서 음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실례합니다. 음주 여부 확인 중입니다. 호환만 물어보세요. 얼마 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더 세게 불러야 돼. 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 면허 정지입니다. 뭐 드셨어요? 소주, 맥주? 소주 3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에서 동시에 진행한 음주 단속. 적발된 12명 가운데 9명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한번 운전 잠깐 해봐라 해가지고 요 앞에서 잠깐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 잠깐 핸들 막혔는데 걸린 거예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전주 시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고, 같은 달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전북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4,300여 건. 이 가운데 500여 건이 음주 사고로 이어져 9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오기 전에 참지를 못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전일 드셨던 숙취로 인해서 그 다음 날 단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연말이다 보니 아무래도 술자리가 많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이번 주부터 연말 특별 음주 단속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술은 마신 직후도 위험하고 깰 때는 더 위험합니다. 피하기 힘든 연말 술자리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을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료들 간의 정을 나누는 송년회. 술과 고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모임이 여럿이다 보니 술을 하루 걸러 마실 정도입니다.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평소엔 3-4잔 정도였었는데 좀 자리가 자주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 췌장 등 다양한 장기가 알코올에 취약합니다.
장기 손상은 피 속의 알코올 농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잘 생깁니다. 때문에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빈속일 경우 알코올 흡수가 빠른 만큼 음주 전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함께 마시면 알코올 흡수량이 줄고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땐 술을 마실 때와 비교해 취한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주의력과 민첩성 등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깰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알코올 농도라도 내려올 때의 그 취한 정도가 덜 취한 걸로 느끼기 때문에 마치 몸에서 술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지방이 많아 같은 양을 마셔도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올라갑니다. 장기 손상 위험이 더 큰 겁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 음주량은 남성은 하루 4잔, 여성은 2잔 이하입니다. 매일 마시는 술은 더욱 해로운 만큼 최소 3일 정도 간이 회복할 수 있는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정리했습니다. 새만금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1년 예타 조사를 통과해 2027년 완공하면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결돼 새만금의 접근성과 물류 수송 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오늘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9명을 해고한 자동차 대리점주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부당 노동 행위로 선고한 벌금형 700만 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료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해 전북대가 내일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재심사를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30일 이내에 징계를 확정해야 해 최종 징계안은 내년 2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는 지난달 해당 인문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대학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중금속 등이 든 침출수가 흘러나온 비봉면 보은매립장 주변 4개 하천과 지하수, 마을 상수도를 매달 2차례씩 수질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아토를 불법 매립한 봉동읍 그린밸리 매립장의 폐기물 측정 분석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점검단을 발족하고 군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섭니다. 점검단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중심으로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공사장 날림먼지 배출과 노천 불법 소각 등을 감시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홍보합니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의 키워드는 전북목 찾기입니다. 역대 정권은 국토개발을 성장 거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는 물론 지역 간 불균형도 가중됐습니다. 특히 전북은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 권역으로 묶였고 정부는 광역시인 광주 위주로 각종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호남 몫을 충분히 챙겨줬다는 정부의 논리가 더해져 전북의 소외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입니다. 경제적 지원, 정경 유착에 따른 어떤 지역의 정치적 소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이 발전할 어떤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 서울 집중의 이런 현상에서 지역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해요. 지난 대선에서 전북 독자 권역화를 약속한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전북.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의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도 어느덧 절반을 넘긴 가운데 과연 독자 권역으로서 전북의 위상과 제목 찾기는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새 정권마다 청사진만 내놓았을 뿐 더디기만 하던 새만금 사업은
공공주도 매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7천억 원이던 새만금 예산은 지난해 8천억, 올해 1조 1천억, 내년에는 1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새만금 기반 시설인 항만과 철도에 이어 국제공항 건설도 확정했습니다. 이번 그 예산의 경우에도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의지, 이런 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또 반영되어 있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군산과 새만금 산단 일대에서 법적 규제 없이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아예 그 개발을 보류했던 이런 새로운 제품, 신기술 제품, 친환경 제품의 특장차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효성 전주공장 바로 옆에는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도 조성합니다. 탄소 산업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이 전북 몫을 찾고 또 세계로 대두해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기치로 12개 공공기관이 옮겨온 전북혁신도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북도민은 호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호남권 정부기관 등 49곳 가운데 전북에 본부를 둔 기관은 4개뿐. 나머지는 모두 광주와 전남에 있습니다. 시간적 또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1시간 넘게 광주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문정부 2년 반 동안 장처관의 이름을 올린 전북 출신 인사는 모두 42명, 현직은 20명에 이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전북 출신이 없다시피 했던 걸 생각하면 큰 변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숫자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전라북도 몫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한국농수산대 분교 추진, 국토정보공사의 드론센터 경북 밀어주기 논란도 전북 몫을 지키기는커녕 다른 시도와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 내의 어떤 인적, 물적, 관광 또는 역사적 어떤 자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그 주민자치, 민주주의 영역,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내성적 발전 전략이죠. 더 이상 전북 홀대론의 틀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은 사실은 이제 광역시가 없잖아요. 거점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인근 지역과 연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서 내륙 벨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전체의 몫을 요구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전국의 균형 발전 또는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에 있어서 지역의 몫, 그러니까 우리 전북만이 아니라 전체 지방, 지역의 몫이라는 연대의 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농촌 붕괴와 지방 소멸 위기를 딛고 전북의 힘을 키우고 위상을 되찾을 때 균형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은 독자 권역으로서 전북 목 찾기의 성과와 과제를 다뤄봤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모든 지역이 지역의 몫을 찾고 골고루 발전하려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필수 조건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추진 계획과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방안을 물었습니다. 현장 대담입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은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치분권이 가지는 의미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 자치분권위원회나 이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그 거시 정책이 저는 지방의 이런 급속한 쇠락을 맞는 저는 핵심적인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치분권은 지역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난과 재원을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세부적으로는 135개의 세부 과제를 만들어서 이미 올 2월에 다 발표를 드렸고, 그 중에서도 꼭 크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70년 만에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법률안도 완성을 했고, 또 국민들의 여망인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본회의의 상정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 한 570여 가지의 행정사무를 담은 지방 이양 일괄법 등등이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 안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자치분권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이 좀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이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시장 군수 뽑고 시도지사 뽑고 시의원 뽑는 거를 이제 자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단체자치 측면이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주민자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요 주민자치 정책이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주민들이 내린 그 어떤 결정이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변화되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체감도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침 없이 꾸준히 추진이 되려면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5년의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1995년 이래로 5년마다 이 법이 계속 연장되어 왔으니까요. 향후에도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어느 날 효력을 다해서 대체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추진하기 어려운 게 하나고요. 그럼 이제 이 제도가 유지되려면 저는 이제 우리가 지방에 내려준 권한들을 지방이 잘 활용을 해서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그런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좀 많이 강화되고 발전했습니다만 역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은 이제 나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좀 가지시고, 또는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저는 자치분권 과제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면 뭐 수도권에 그렇게 과히 인구가 모이지 않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지역에서 편안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일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2005년에 시도가 됐지만 이제 최근에서야 본회의에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처리가 좀 불투명한데요. 이 부분 좀 강조를 해주시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법 형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2차, 3차 우리 지방이양 일괄법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제는 입법이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례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현재 그 일괄법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 지역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종전에 그 지방항이라는 게 전국에 한 60여 개가 있는데 한 30여 개의 앞으로 지방항을 지방정부가 개발도 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재개발 같은 거면 지역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하신다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종전에 국토교통부가 관리했는데 이건 이제 시도가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체감 높이는 과제들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괄법과 함께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인데요. 이건 특히 이제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특례시 지정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 좀 못 박은 측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100만이 되지 않는 도시에 좀 반발 여론이 일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구 100만으로 좀 못 박는 거는 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안은 지금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대해서 국회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전주 예를 들면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셔서 그 특례시에 관해서 그 안에는 특례시를 100만 이상 되는데 인구는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 수요가 100만에 가까우는 도시, 그다음에 도청 소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가
정부안과 국회의원들의 안들을 종합해서 좋은 조정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사실 재정 분권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오랫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못 사는 지역은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여론이 크고 전라북도도 사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묘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수직적 재정 조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지방 소비세를 말씀드렸는데 지방 소비세 같은 거는 지역 간의 그 소비량이 차이가 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또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 소비량을 생산하는 데 가중치를 부여해서 예를 들면 수도권은 1, 광역시는 2, 도는 3을 부여했기 때문에 도지역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우대받는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평적 재정 조정제도라고 그래서 좀 넉넉한 재정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조금 형편이 좀 부족한 지역으로 이제 돈을 옆으로 이전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저희 자치분권위원회,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끼리 모여서 그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그런 MOU를 좀 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께서 또 그 상생발전기금에 관한 언급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멸 위기의 지방 그 자치분권의 앞으로의 과제 좀 짚어주신다면요? 기관 구성에 다양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까지는 우리는 시장 뽑고 시의회 뽑고 이렇게 기관들이 대립하는 형이라고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시의원들만 뽑고 예를 들면 시의원 중에서 시장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우리 기관 통합형이라는데 이런 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들은 꼭 기관 대립형이 아닌 다양한 제도를 그 지역에 맞게끔 하는 그런 시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아까 균형발전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지역에는 또 특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3분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을 혹시 가능하면 발전한 지역, 또 발전이 좀 떨어진 지역, 또 발전 가능 지역 등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거기 맞춤형 정책들을 좀 하면 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재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요즘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발전사는 석탄을 떼는 기존 발전소와는 차이가 있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갈등은 소송으로 번지고 있지만 법원 판결도 제각각입니다. 심층 K 유진휘 기자입니다. 우리 농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수백 명이 띠를 두르고 군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목재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열병합발전소가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어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하천이 오염돼 있습니다. 바이오매스가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환경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큰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군산국가 산업단지. 두 업체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터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군산시가 내린 불허 결정은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두 발전소는 목재를 태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건설 허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유해성을 놓고 주민과 업체가 보여온 시각차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건설이 정당하다고 본 재판부는 대기 오염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판단한 반면 불허 처분 결정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대기 오염 상황과 발전소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했을 때 환경 오염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재량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재 펠릿이라는 동일한 연료를 가지고 환경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체적 판단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 들어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대기 일종 배출 사업장만 13곳.
주민들은 대기오염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군산에 화력발전소를 더는 지어서는 안 된다면서 저품질 원료가 공급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1등급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목재 펠렛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유형상 형상이 다 똑같아요. 그걸 분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감시할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게 큰 문제가 있고요. 업체 측은 화석 원료를 대체하도록 한 재생에너지원이 목재 펠릿이라며 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석탄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오염 물질을 거르는 정화 장치도 갖추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군산 지역에 대한 환경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서 그 먼지 등 배출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결정받은 사업입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목재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네, 이어서 유진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휘 기자. 네, 이 발전소 건설 사업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비단 군산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목재 펠릿을 원료로 한 발전소 건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서 당연히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몇 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강원도 강릉에서는 옛 탄광 부지에 소규모 화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이 강릉시가 동의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와 전남에서도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과 석탄이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원료인데 최근에는 목재 펠릿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발전소 건설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목재 펠릿은 나무와 톱밥 같은 이 목재 재질을 압축해서 네. 작은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어떤 그런 고체 연료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성분은 순수한 나무나 건설 폐기물 등에서 나온 목재를 연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심각성 다들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전력 생산 비중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대규모 대형 발전 사업자의 경우는 전체 전력의 6%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가운데 하나로 목재 펠릿이 화력 발전소의 유형, 어떤 목재 이런 성분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재 펠릿이 화석 연료보다 오염 배출량이 적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이 화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불신과 우려는 큰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이 발표한 그 보도 자료를 보면요. 목재 펠릿은 무연탄, 유연탄, 그러니까 이 석탄 같은 화석 연료와 비교해 보면 오염 배출량이 20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는 원료 사용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전북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연평균 25 마이크로미터로 전국 평균 또 환경 기준치보다 높은 상황이죠. 또 군산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가장 전북에서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기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민감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재 펠릿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설이 잇따르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군산에 이미 많은 화력발전소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이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발전 사업자만 수익을 내는 구조라서 지역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목재 원료 성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해외에서 이 원료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 원료가 수출국에 다시 반송 처리되는 일도 있거든요. 네. 이러기 때문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허가가 된 거는 2015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 측에서는 그때와 지금의 미세먼지 농도도 다르고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업체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계속 강행합니까? 일단은 그 해당 부지, 해당 터에 두 업체가 발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법원의 1, 2심, 항소심에 걸쳐서 모두 승소를 하게 됐고 군산시가 이 판결을 받아들여서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공장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업체는 1심에서 현재 패소를 해서 항소심을 준비 중이고요. 이 항소심 진행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오염원이 적은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정부도 재생에너지로 지목한 점이람 등을 지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취재하면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에너지 정책도 계속 변경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혼선과 혼란 또 갈등이 좀 야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에너지 대책 이런 정책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심층K 유진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늘은 맑았지만 낮 동안에도 찬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지금은 구름이 차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압골과 바람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출근길에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성탄절 당일에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그리 춥지는 않겠지만 하늘은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가 0도, 익산은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는 장수와 임실, 남원이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안과 장수가 3도, 임실은 4도로 낮에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경기 남부와 충청 곳곳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펭수 많이 들어보셨죠? 공감을 자아내는 어록들로 어른들의 보통령 이런 어록까지 등극했는데요. 지역과 세대, 노사, 여야 이렇게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며 생긴 상처를 이 펭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위로받는 건 아닐까요? 네, 하지만 적어도 지역의 이 전북 목 찾기에는 대립과 충돌보다는 한마음 한뜻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7 전북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